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굴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런 장관급 중책에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프로 막말러를 앉힌 것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념 없는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장 해임하기 바랍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입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이런 서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계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계 인사라면 독립운동하다가 일본군 앞잡이로 전향한 사람도 독립운동가라고 하고 다니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어제 저희가 이제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고 또 여야 공방도 다뤘는데 오늘 공방이 이제 더 뜨거워진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의 공세 또한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노동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감쌌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국회 모독과 폭언은 대통령의 의중임이 확인됐다면서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이은 인사 실패를 하며 김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을 향한 또 야권의 공세 역시 좀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국감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오늘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에 이제 고성도 오가고 또 파행도 됐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특히 논란이 좀 컸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많았는데요. 네. 국토위에서는 시작부터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공방으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문체위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충돌하면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또 공세를 마쳤는데 저희가 뉴스픽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이 상당히 지금 이제 고조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야가 상대당 의원들을 줄줄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제소했는데요. 국방위 소속인 이 대표가 방위 산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더 빨리 움직였는데요.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망언과 막말로 규정하면서 제소했습니다. 네. 자, 주민에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고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백반장이 제일 네. 좋아하는 금요일이니까 네.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왔어요. 정말요? 내가 얘기 안 하고 준비해왔는데 네. 자, 짐작하겠지만 실루엣 속 이 인물을 맞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해서 그 발언을 했고 관련한 논란이 좀 크다는 얘기를 다뤘잖아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오늘 바로 이 인물이 김용민 의원의 지지를 선언했는데 누굴까요? 지지요? 네, 누굴까요? 안민석 의원 맞나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얘기 안 했는데. 뉴스를 챙겨보는군요. 봤습니다. 네. 네, 좋아요. 역시 하루하루 또 성장하고 있는 우리 백반장이고요. 자, 안민석 의원이 국감이 끝나면 광장으로 나가겠다 이런 또 지지의 목소리를 냈는데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김용민 의원을 고발했죠.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에서 좀 짚어보고요. 전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제 상임위 곳곳에서 또 파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또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황하면 또 상황실이죠. 유정화 실장이 좀 챙겨주고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혜원분들의 의견은 또 세세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웠잖아요. 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회의 이후에도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호무 호무회님께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인가? 정부가 노조하고 회사 측 다 이야기를 듣고 조율하는 자리 아니냐? 노조랑 전면전 선포하는 건가? 라고 말씀하셨고요. 지켜보고 있다님께서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진정 애국자일 수 있고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을 깊게 하고 판단할 문제라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회에서 저희가 관련 의견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뉴스가 많고 이번 주 내내 이슈가 많네요. 자, 서둘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밤에는 동시다발적 3중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어긴 내용도 있었는데요. 북한의 이딴 도발에 우리나라는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9.19 합의 위반, 이재명 대 김건희, 기약 없는 입주, 징역 1년, 보랏빛 부산으로 잡아봤습니다. 북한이 또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인 도발입니다. 그냥 도발도 아닙니다. 2018년 평양에서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까지 위반한 도발입니다. 이번 북한의 동서해 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다. 네, 북한의 지난밤 도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군용기 출격입니다.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어젯밤 10시 반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부와 동부 내륙 지역 그리고 서해까지 세 갈래로 나뉘어 2시간 가까이 비행했는데요. 특히 서부 내륙 지역으로 온 군용기 비행 금지 구역 코앞까지 접근했다가 돌아갔습니다. 이 비행 금지 구역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정해놓은 구역입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F-35A 등 전력을 출격시켰습니다. 공중에선 비행 금지 구역을 정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일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최대 80km, 서쪽으로는 40km 구역입니다. 헬기와 무인기 등 기종에 따라 비행 고도가 다른 만큼 구간을 달리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쐈습니다. 군용기가 비행을 마친 뒤 약 1시간 뒤인 오늘 새벽 1시 49분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2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인데요. 합참은 이 미사일이 50여 킬로미터 높이에서 약 700킬로미터를 날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포사격입니다. 북한은 새벽 1시 20분부터 3시까지 동해와 서해로 방사포를 포함한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5에서 10분씩 2차례에 나눠 모두 180발 정도를 쐈습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요. 북한 한계선의 해상 왕충구역 안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구역 역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네, 북한은 이번 도발의 원인 우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주한미군이 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연장 로켓을 동원해 실시한 사격 훈련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 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군대는 전선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네, 하지만 이번 훈련 계획된 훈련이었다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 최소로 하기 위해 사전 공지도 이뤄졌고요. 사격 지점으로 봐도 9.19 합의 위반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이 이 합의를 어겼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거는 맞습니다. 네, 앞서 합의 파기 가능성 부인하지 않은 윤 대통령, 차곡차곡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선제 타격 가능성 묻는 질문은 우리 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 체제인 삼축 체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때 그거를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삼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됩니다. 네, 이러한 우리의 강경 기조, 북한이 앞서서도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라면서 도발을 이어왔기 때문이죠. 그 일환으로 정부는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 당국은 전례 없는 빈도로 1년에 미사일 도발 감행한 것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제재 이유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北朝鮮は特に今年に入ってからかつてない高い頻度で、かつ新たな対応でのミサイル発射を繰り返しております。一方的にエスカレートをさせています。 네, 미국 국무부 역시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 계속 추구하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 규탄하면서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 마침 우리나라와 미국은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논의하고 있죠. 여건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이럴 경우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 기조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핵을 탑재한 미국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 돌아가면서 한반도 주변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한미 양국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을 통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미는 미국 전략 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하여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이재명 대 김건희입니다. 국회 국토위가 오늘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국감 데뷔전이었는데요. 전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 싸움 붙었는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한 건데요. 이 대표 이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죠. 그런 만큼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서는 민주당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작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압박은 당사자의 증언이 압박이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회의나 또는 국토부가 당시 종전 부동산 관련해서 협의나 TF 회의를 했던 이런 전체적인 사안들만 봐도 한 20차례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질의응답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하나씩 들춰냈는데요. 다시 백현동 개발건입니다.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까지 등장했고요. 증인으로 참석한 국토부 간부의 발언 때문에 여야 다시 한번 세게 맞붙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감 피감기관으로 나오신 증인께서 국감법 내용도 모르십니까? 국감법 위반도 아니고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이 답변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문서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 그게 무슨 위반이에요? 네, 또 여당에서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원한 보조금 20억 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죠.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 찾겠다는 겁니다. 소위 쌍방울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서 8억 원의 예산을 5회 지원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 행사 이후에 아태평화교류협회 측에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20억이 지원되는 것에 과연 도지사가 모르게 지원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맞질 않거든요. 소통협치국이라는 곳과 평화협력국이 그 부지사의 산하로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지사도 마찬가지고 그 국이 하는 일이 평화협력국이 북한과 가장 큰 접경지를 갖고 있는 경기도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 일을 관장했던 것은 적법한 것이다. 네, 이재명 국감이 돼가는 듯한 경기도 국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입니다. 2016년 공리 일대 땅을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모친 가족회사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죠. 양평구는 당시 개발 부담금 최종적으로 하나도 받지 않았다가 작년 11월 뒤늦게서야 1억 8,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이 최초에 한 17억 정도 예정 통지가 가 있다가 6억으로 줄었다가 아예 빵원이 됐다가 작년에 이제 양평군에서 부랴부랴 1억 8천 정도만 지금 부과를 하고 납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부과금을 최소한 6억 이상은 추가 징수를 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경기도나 뭐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추가 조치가 가능한지를 한번 여쭙는 거예요. 소급 적용이라든지 개발 부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입법 사실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양평군에는 기간 경고를 했고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감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말씀드리기처럼 그 이후 내용은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또 국토부 국감에 이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병산리 땅에 대한 의혹도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지자체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는 거죠. 이렇게 위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김 여사 일가가 시세 차익을 꽤 많이 봤다는 취지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전환된 데가 산 135호를 제외한 3개 필지 전부 다 2008년 1월에 등록 전환이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35년간 보유만 하고 극히 선산 관리를 위해서 일부 토지 변경한 것인가. 필지도 분할이 많이 됐고 산지가 토지로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벌어집니다. 저건 개인의 땅이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예요. 네, 여기에 양평군에 특혜 제공이 있었을 거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따라서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양평군에 대한 감사 촉구했고요. 김동연 지사는 감사 일정을 보고 법규를 위반한 특정 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1픽도 2픽도 알찼던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3, 4, 5픽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그 공격받을까 봐 본인 입으로 내용이 알찼다고 얘기를 하는 또 그런 또 초유의 또 발언이네요. 굉장히 민망합니다, 지금. 네, 마지막에 뉴스픽 2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네. 근데 뉴스가 좀 많긴 많았잖아요. 네.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죠. 네. 자,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도 섞어 쏘고 또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그 3가지 형태의 도발을 동시에 감행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도발의 강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유력하게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또 이제 9.19 남북 합의, 군사 합의의 파기 가능성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고 미국 핵자산과 관련된 논의도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죠. 자,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특히 이제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어진 협의와 합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당연히 협의와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말을 했습니다. 네, 자, 3번째 픽으로 넘어가 봐야죠. 박마커. 네, 이 정도면 제가 그 박마커가 아니라 박체커가 된 것 같은데요. 이 3번째 픽은 기약 없는 입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공관 이사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윤 대통령 취임 5개월이 지나도록 이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여기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전장치, 이런 저게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뭐 차차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바쁘고 해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 안보 이슈도 이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겨를이 없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언론에 관저 내부 인테리어나 경호공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다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초동 출퇴근과 관련해서 지난 8월 이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전화 지시 논란 등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여기에 이 관저 내부 공사를 수의 계약한 업체가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이 야당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관 이주 서두를 필요 있다는 지적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4번째 픽은 유체커가 보통 하잖아요. 유체커 할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유체커가 4번째 픽은 또 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요? 예,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키워드 주시죠. 네, 징역 1년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중 경찰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노엘은 이미 구속된 상태로 1, 2심과 2심 재판을 받았고요. 지난 9일 구금기간 1년을 채워서 석방이 된 상태입니다. 네. 전 운영진이 지금 유한울 체커를 괴롭히는데 사실 이제 다룰 게 많은데 그럼 부실하게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꿋꿋하게 유체커가 그냥 밀고 가요. 예. 네. 그럼 마지막 픽은 유체커가 할 거예요? 네,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어서 사픽을 조멘토한테 부탁했습니다. 네, 보랏빛 부산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부산 콘서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콘서트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죠. BTS 소속사는 콘서트 전후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부산 전역을 축제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글로벌 아미가 속속 부산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렵게 이 대열에 합류한다는 행복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부산영화제에 이어서 2주 연속 또 이제 부산행이네요. 갔다 와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자, 그 전에 원픽은 꼽고 가요.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룻밤에 군용기 미사일 포사격, 북한 9.19 합의 위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발언으로 인한 전국의 후폭풍이 거세죠. 각각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또 윤석열 퇴진 발언으로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관련 논란 오늘도 뜨거운데 주민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네, 이 BTS의 블랙 스완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는 이 경제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말인데요. 백과에는 이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며칠 사이 정치권에도 이 블랙스완 2건이 터졌죠. 이 정규 분포 곡선으로 따지면 이 양극단에 위치한 두 사람이 전국에 혼돈을 몰고 온 건데요. 한 명은 맨 오른쪽에 위치한 레드스완, 다른 한 명은 맨 왼쪽에 위치한 블루스완입니다. 먼저 레드스완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의 김영남부터 김여정이 있는 가운데서 신영복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상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지난 12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환노위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죠. 이 말 한마디로 인한 파장이 그야말로 블랙스완급입니다. 민주당이 해당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김 위원장을 향해 연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도부까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역대급 색깔론 막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게 뻔한 빵점짜리 부적격 인사라고 이미 판정하고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 색깔론에 매몰돼 역대급 막말을 뱉었다는 비난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도 이 김 위원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경사노위, 노동계부터 경영계까지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그룹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 사회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는 기관이죠. 하지만 이 김 위원장에겐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할 만한 역량이 없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대화 상대방이죠. 이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을 아예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보수 극우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 발언을 엄청나게 쏟아낸 사람이라는 것들 대통령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대화를 주도해야 하는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건 노동자들과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 환노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2030 세대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혀 안 먹힌다면서 인선 때부터 부정적이었는데 결국 일이 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이 내세운 논리, 기적의 3단 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펼친 3단 논법. 문 전 대통령은 신영복을 존경한다. 신영복은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다인데요. 기적의 3단 논법, 사실 무논리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면은 거기서 배운 제자들은 김정일 주정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김 위원장에게 이 3단 논법은 소신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에 가까운 듯합니다. 이 신영복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글씨체, 일명 신영복체죠. 이 신영복체로 디자인한 소주 브랜드가 땡땡처럼인데요. 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주사파로 볼 수도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엔 주류정화 실장처럼 실제 주사파가 있긴 합니다. 주 4일째를 시행 중이죠. 아니, 가정에서 제 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대화를 좋아하는 거죠. 이 운영진들과의 대화 그런 걸 좋아한다는 말씀. 알았습니다. 그 박목화가 제시한 예는 뭐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홈처럼 회를 끌고 있거든요. 아니 왜 그래요? 좀 애들 과도하게 웃으면 안 되죠. 김 위원장의 태도가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이나 신영복 교수나 둘 다 전향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위원장도 인천 5.3 사태 등 극좌적인 폭동에 노동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향해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영복 교수도 벌을 받아서 20년간 감옥에 있었고 전향해서 나와서 복권됐고
대학 교수로 재직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향은 미화되고 신영복 교수의 전향은 나쁩니까? 자기는 좋고 남은 나빠? 본인도 전향한 입장에서 남의 전향은 믿을 수 없다고 매도해선 안 된다는 일갈이죠. 결국 불똥은 이 대통령실에까지 튀었습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런 장관급 중책에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프로 막말러를 앉힌 것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념 없는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서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노동운동 이력을 앞세워 두둔한 셈인데요. 정작 노동계는 이 김 위원장의 이력조차, 노동운동 이력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그 노동운동을 했던 전략을 좀 높이 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계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계 인사라면 독립운동하다가 일본군 앞잡이로 전향한 사람도 독립운동가라고 하고 다니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김 위원장의 인선을 고집하는 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둔 자충수란 분석도 있는데요. 극우 세력이라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국민의 대통령 되기를 포기하고 극우, 태극기 부대 같은 극렬한 극우파들의 대통령으로 나선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라도 끌고 가자. 그러면 24%를 탈피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계산해서 지난 추석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집토끼가 모여가지고 35%까지 간다. 자, 다음은 이 정반대편에 있는 블루스완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입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죠. 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꺼내며 블랙스완을 일으켰는데요. 이 발언으로 인한 파장의 양상도 이 김문수 위원장 발언에 따른 충격파와 비슷합니다. 이 정규 분포 곡선처럼 정확히 데칼코마니인데요. 먼저 여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김 의원의 발언은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그 0.7% 정도 되는 차이로 정권을 넘겨준 데 대해서 대선 불복 심리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기에 좀 이거 패자부활전도 아니고 저기에 윤석열 정부를 끝내고 다시 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지 그런 생각이 아니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에게 자중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국감 시기에 꼭 이런 얘기를 해서 분란을 키워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지지자들 앞에서 시원한 얘기하는 거 자기도 기분 좋고 참석자들도 기분 좋고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번에도 시원은 하다 그거예요. 예, 저도 그런 식으로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껏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좋은 얘기 듣고 또 수박 얘기 듣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의 개별 행동을 문제 삼는 기류도 읽힙니다.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김 의원이 돌발 행동을 했다는 실책입니다. 지도부는 모르셨어요?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집회 참석 플러스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려면 진짜로 상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김용민 의원의
하여튼 돌출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김 의원도 김문수 위원장과 매한가지로 물러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잘못된 언행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무능을 넘어서서 헌법을 파괴하는 방식의 어떤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은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를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정치의 사법화라고 해야 할까요? 이 민주당은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그 사이 선수를 쳤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오늘 김용민 의원을 내란 선동 예비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이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의 블랙스완을 불러온 이 정치인 2명을 살펴봤는데요. 주민 한마디는 이 두 사람에게 전하는 조응천 의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지켜보는 다른 사람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본령이란 거는 뭐니 해도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거다. 네.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김용민 의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라디오에서 들어봤지만 김용민 의원은 오늘도 방송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대통령 퇴진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총선에 임박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퇴진론이 그 당내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퇴진론이 나올 수 있죠. 아니면 적어도 탈당해라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수위는 좀 다르겠지만 그쪽에서도 대통령과 거리두기 하려는 것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임기가 6개월도 되지 않은 대통령에게 퇴진 요구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 지적을 두고선요. 이런 요구를 듣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라면서 끝까지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가면 민심은 끝까지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조응천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선 또 이제 김용민 의원을 좀 경솔했다고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는 거죠. 네, 김 의원은 이제 불공정과 불의를 바라보는 민감도가 서로 다르고 제가 조금 빠르게 반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런 퇴진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조금씩 비공개적으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 의원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불공정 불의를 바라보는 그 민감도가 서로 좀 다르다.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한 것이고 결국에 그분들도 어느 수치에 이르면 뭐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 조응천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한 세 가지 정도로 반박해 보면 항상 시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결과를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안 좋은 시기다라고 늘 얘기해 오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게 뭐 정치의 본령 맞는데 이미 헌정 질서가 훼손됐다라는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다면서 이 법무부 인사검증단과 경찰국이 정부 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라서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시행령을 만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오늘 김용민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본인도 광장에 나가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권력의 사유화가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촛불 집회에 참석한 김용민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교만하게 짝이 없는 윤 정권의 거짓말과 막말, 국민 무시는 일상이 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윤 정부의 무지와 무능에 국민은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안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김 의원의 용기를 폄하하며 잘못됐다고 한다면서요. 저는 진정 이게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옳은 일에 용기를 내는 게 정치인의 자세라고도 했는데요. 비정상의 정상화, 불공정의 공정화, 몰상식의 상식화를 위해 국민이 저항하는 자리에 함께 선 김 의원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그는 서야 할 자리에선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이 이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다른 이제 의원들의 목소리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 논란은 당분간 또 이어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속보들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국민의힘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과거 방위산업체 주식 2억 3천여만 원치를 취득한 상태로 이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서 이 친구 관련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이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한 데다 이 백지 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보유하던 걸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도요, 민주당 주철현, 김교웅, 노웅래 의원도 같이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국감장에서 동료와 의원들을 모욕을 줬다, 뭐 이런 내용이던가요? 네, 국감장에서 좀 거친 발언을 했던 의원들인데요. 주철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6일 국정감사장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사인을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었다 이런 막말을 써가면서 표현해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김교흥 의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비속어를 써서 발언했다 이유를 밝혔고요. 노웅래 의원은 이 김문수 위원장 한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피감기관장의 인격권을 모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제소는 어제 민주당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맞불 성격 아니냐, 정치권에서는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거죠. 네, 민주당은 어제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정 비대위원장과 차라리 혀깨 물고 죽자라고 말한 권 의원을 각각 윤리위에 제소했죠. 이틀 사이에 징계안이 제출된 의원만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권성동, 윤창현 의원, 민주당은 이재명, 주철현, 김교웅, 노웅래 의원 이렇게 7명이 넘는데요. 국민의힘은 맞불 제소에 대해서 꼭 정쟁으로만 볼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또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볼 것만 아니라고 여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국 파장 불러온 김문수, 김용민, 후폭풍 양상도 데칼코마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정회원분들과 함께하니까 한 주가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감사원, 문재인 정부, 월북몰이 결론,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YUSH님께서는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가 한 구성원인 국민을 조정하고 매도하고 전제 국가, 공산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짓을 했기에 엄중 확인, 문책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WKY영님께서는 전 정권의 모든 사항들을 감사하면 다음 정권 바뀌면 지금 일하는 사람 모두 감사할 텐데 그럼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보신만 하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범준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방부 초기 발표를 애써 무시하면서까지 월북이라고 무리하게 주장을 했다는 정황이 명백하다는 걸 감사원이 다시금 보여주네요라고 하셨는데요. 투명한님께서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서
월북이 아닌 증거도 뚜렷이 내놓지 않고 있고 중국 어선에 구조되었다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아이러니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다정회와 함께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 네,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정치적 후폭풍은요.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력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은 부총리급인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친윤계 후보들의 교통 정리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 이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었는데요.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에서 이 대표를 다시 무고죄로 고발을 했었죠. 성상납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말입니다. 경찰이 관련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성상납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이 3인 성호식 결혼을 내렸다면서 관련 혐의를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놓고 이제와 입장을 바꿨다고 말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들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설명,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상납 부분은 경찰이 공소시효 문제로 애초에 판단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선수재 부분은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조사를 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경찰이 이미 발표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는 관련자 말을 안 믿고 없는 걸로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자기 변명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3인 성호라 경찰이 진술 외에 관련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이겠죠. 경찰은 성상납이 이뤄졌다고 알려진 2013년 당시 숙박 기록과 관계자 전화 녹취 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내용이 뭐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 측에선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일 뿐이지 않느냐 물음표를 붙이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명확한 이제 수목증거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해당 혐의가 인정되느냐를 보시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국민들의 여론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 전 대표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또다시 법정 다툼에 나서야 할 수도 있는데요. 차기 총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호재는 아닌 듯합니다. 근데 1심의 결과가 2024년 총선 전에 나오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성상납 의혹을 갖고 재판을 받는 총선 후보라고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여기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추가 징계에 나설 가능성도 있죠.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설명을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진짜 다시 해야죠.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이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야. 성상납으로 기소되는 상황을 가정해 제명까지 거론했던 걸 들키기도 했죠.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서
이제 막 송치 결정이 나온 거라 아직 말씀드리긴 이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징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전 대표는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를 받으며 다음 총선 공천을 확신할 수 없게 됐죠. 여기에 다시 한번 징계를 받는다면 국민의힘 공천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전 대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권유대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본인도 꽤나 흡족한 모양입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떡하니 올렸는데요. TK에서 44.5%로 급등, 배신자 족쇄 벗어라는 기사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실제로 당내에서 TK에서 유승민 바람이 불 조짐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사실 TK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마음에 들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무능력한 어떻게 보면 당 운영 같은 것들을 보면서 현재 주류가 당을 이끄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그래도 유승민 의원 같은 개혁적인 보수, 유능한 보수가 당을 이끄는 게 낫지 않겠느냐. 유 전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 유능한 보수 이미지가 TK에서 먹히고 있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누리는 반사효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긍정평가가 28%, 잘 못하고 있다가 63%였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가 눈에 쏙 들어왔는데요. 경험, 자질 부족, 그리고 무능함이 첫손에 꼽혔습니다. TK 민심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걸까요? 어제 정진석 비대위가 직접 대구를 찾았죠.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고 있는 유 전 의원에게 품위를 지켜라,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제가 2016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때의 일입니다. 무소속으로 있던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을 제가 입당을 시켰다가 호되게 욕도 먹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도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면 당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냐는 건데요. 당원으로서 권리, 당대표에 도전할 자격도 있는 거겠죠. 유 전 의원이 실제로 차기 전당대회에 나설 거냐, 그 여부도 관심인데요.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 기운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당에 출마하셔야죠. 그랬더니 알았어, 고민해볼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유승민 대표의 어법, 어투를 보면은 지금까지의 저러한 반응은 출마하겠다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 유 전 의원은 명실상부한 차기 대권 주자이기도 하죠. 배신자라는 해묵은 꼬리표를 떼려면 자꾸 선거에 나가 당원들과 소통하며 부딪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다만 유승민 당대표, 대통령실과 친윤 개선 탐탁지 않은 걸 넘어서 절대 불가라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 한 번 얘기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되는 꼴은 못 볼 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유 전 대표가 쥔다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겁니다. 유 전 대표의 당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겠죠. 인위적으로 유승민 대 친윤계 후보 1대1 구도를 만들 거란 시나리오가 여의도 정가에서 돌았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듯합니다. 당심에선 1위다, 자부를 해왔죠. 유력 후보군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을 부총리급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 임명장도 수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대표까지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은 당권 레이스에서 이제 멀어지는 건 아니냐. 나 전 의원의 측근은 당대표에 나가지 않을 거다 딱 잘라 말했다고 하는데요. 나 전 의원이 그동안 말을 아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스케줄이 나와야지 그런 스케줄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당대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와 관련된 입장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전 의원이 빠지면서 친윤계 후보로는 김기현 의원이 남게 됐는데요.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원내대표로서 그 리더십, 이기는 리더십을 검증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기는 리더십이라 당권 경쟁에서 이긴 지지율이 지지부진하죠. 일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보다 더 낫다는 건 그냥 대놓고 안 비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대부 중인 안철수 의원은 어떨까요? 안철수 대표는 이전에 당대표 한 모습들을 보면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그리고 대권 주자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대권 나가려면 네 사람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에선 당 밖에 이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012년, 13년에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때? 황우여. 황우여. 예, 황우여. 굉장히 예. 안정적이고 튀지 않고 그리고 법조인 출신인데 권영세랑 딱 대통령이 비슷하네요. 임기 초반에 원하는 스타일이 딱 이런 거예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윤 대통령이 믿고 쓰는 검찰 출신이죠. 서울대 법대 선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하는데요. 본인도 정치권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다만 변수는 전당대회 시기인데요. 장관들 가운데 혼자만 쏙 빠져 전대에 나선다면 윤심 논란을 피할 수가 없겠죠. 모양새를 생각하면 내년 초 개각에 맞춰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려면 전대 시기 내년 3, 4월쯤으로 늦춰야 합니다. 때마침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나섰습니다. 공석 67개 플러스 정말 뭐 3, 40개의 당협위원장을 바꾸게 되면 100여 개 이상의 당협위원장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 안에서 바뀌게 돼요. 그것이 그냥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가 이런 당협위원장 임명 때문에라도 2월 달 이전에 열리기는 좀 힘들다라고 전망을 해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당협위원장 교체 시도 신윤핵관으로 통하죠. 윤상현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이 당협 줄 세우기에 들어갔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불과 넉 달 전 정미경 전 최고위원을 향해 당협 쇼핑 운운했던 게 바로 정 비대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수십만 당원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당 지도부를 향해 당협 쇼핑이라고 비판했던 분이 귀치 못한 사정으로 급조된 비대위 지도부의 자격으로 당협 대잔치를 열겠다는 것이야말로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닐까요? 비정상적인 당 운영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전당대회 준비에만 전념하라 요구했는데요. 전대 시기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교롭게 윤 의원은 권 장관과 함께 유력한 친윤계 대안 후보로 꼽히고 있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내에서 신윤핵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사선이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신윤핵관이라고 본인이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상당히 좀 전략적인 사고,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권 장관의 전대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인가 싶기도 합니다. 권 장관이든 윤 의원이든 경선 경쟁력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과연 김기현 의원보다 나을까 궁금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친윤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한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듯 싶습니다. 역선택 방지를 이유로 경선룰을 손볼 거란 전망이 많죠. 당원 100% 경선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당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냐. 또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를 뽑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룰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일부에선 친윤계가 더 확실한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죠. 아예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당 윤리위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승민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1년 징계를 한다. 왜? 저번에 대통령께서 미국과 순방 가서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는 또 어떻게 대통령한테 막말할 수 있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징계할 수도 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한데요. 설마가 종종 사람을 잡곤 하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윤, 유죄? 네. 자,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사실상 성상납의 실체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관련한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어제 기소 의견으로 넘긴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경찰 수사 기록을 분석한 뒤에 필요하다면 이 전 대표를 추가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고 혐의의 핵심 쟁점이죠.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는지 관련 증거들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는 얘기 앞서 저희가 그 뉴스픽에서 다뤘었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 한 가지를 공개를 했죠.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의 묘소를 참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정인 양 2주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은 검정 트렌치코트 차림의 김 여사가 묘소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여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또 김 여사가 한 손에는 목장갑을 끼고 묘역 주변 쓰레기를 줍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행보를 또 대통령실이 공개를 했네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무고 이준석 추가 징계 나경원 부총리급 임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민주당은 청부 감사였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해경은 자진 월북이라던 조사 결과 2년 만에 뒤집었죠. 정권이 바뀌면서 조사 결과도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감사를 해봤던 감사원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보고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정조준했습니다. 총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입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 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내놓은 자료는 총 18쪽입니다. 이례적으로 자세한데요. 이 씨가 발견된 시간, 그리고 위치가 표시된 지도, 또 그리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의 대응이 시간대별로 정리된 표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감사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정하고 국방부와 해경 등의 관련 발표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결론에 맞지 않는 사실들은 의도적으로 제외를 하고 원보이스로, 즉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방침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월북으로 추정한 주요 근거가 됐던 구명조끼의 경우에는 한자가 적혀 있어서 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방부가 파악을 했지만 해경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담겼습니다.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에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해경은 이 씨의 월북 동기가 상습 도박이라고 말을 했죠.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을 하면서 억대의 도박 빚이 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였다라고도 말을 했는데 이 실종 직전 15개월에 대한 계좌를 추적한 결과라고 밝혔었습니다. 실종 전, 출동 중에 어업지도선 동료와 지인 등 30여 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꽃게 대금을 입금받고 받은 당일 도박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을 하는 등 도박은 마지막 당직 근무 직전까지 계속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은 당시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월북 동기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이 씨가 발견된 직후에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도 쟁점이죠. 감사원 보고서 결과를 보면요, 관계부처의 초동 조치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국정원과 해경이 이 씨의 표류를 인지한 건 실종 신고 3시간쯤 뒤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49분인데요. 1시간 반쯤 뒤에는 국가안보실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실은 북한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무부처 대화 파트너인 통일부를 제외하고 이 상황을 전파했다고 하는데요.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고 또 서훈 안보실장은 오후 7시 반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3시간 뒤에 이 씨는 피살이 됐죠. 통일부 주관이라고 결론 내린 국방부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씨가 북한으로 넘어간 이상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다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미 NLL선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6시간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상식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못했느냐고 얘기한다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감사원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으로 삭제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군 보고서 60건, 국정원 보고서 46건입니다. 특히 군 보고서가 담긴 프로그램 밈스 운용 담당 실무자가 퇴근을 했는데도 다시 불러서 삭제를 했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사원은 보고서 삭제 시점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 회의 이후라고 봤습니다. 대책회의가 아니라 은폐회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왜냐?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추락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가 그 23일 날 01시 회의 이후에는 갑자기 보안유지라고 하는 언명이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날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예. 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겨냥한 건 바로 이 보고서 삭제하는 이 대목인데요. 감사원이 군 첩보 보고서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라고 명시한 서욱 전 장관은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도 이 부분 때문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요. 박 전 원장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고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책을 사와서 찢으면 서점에 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냐. 찢은 적이 없어요. 국정원은 책을 찢은 적이 없다고. 제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사 삭제를 하더라도 생산부서인 국방부에 남는다. 또 보고서를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건 내가 삭제를 지시해도 국정원은 그대로 남는다. 네, 서욱 전 장관에 이어서 오늘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해경을 대상으로 한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당 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점을 상기를 시키면서 공무원 이 씨가 바다로 가게 된 경위를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런 선입관 없이 이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판단으로 배에서 스스로 내린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도 그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해경청의 최고 책임자께서 그런 판단도 못하면 어떻게 해경청장을 하고 계세요? 실족해서 바다로 빠진 건지 아니게 되면은 스스로 바다에서 적인이 내린 건지 이런 판단이 가잖아요. 네, 국민의힘 역시 해경을 비판했습니다.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라 수사 결과가 보충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제가 청장님 답변 듣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소신 없이 왔다 갔다 답변을 하고 있어요? 월북 판단을 번복했다는데 번복입니까 아닙니까? 수사는 초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진행되면서 많이 처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최종 수사 발표 내용이 이제 달라진 점에 대해서 본선을 줘서 저희들이 네, 민주당은 청부감사이자 파렴치한 정치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씨가 바다에 빠진 이유, 북한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하나라도 제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정조사 추진하고 위법사항 추가 고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까지 당론으로 입법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 하는 하청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행정부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80년대의 안기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이 이 결과를 발표를 하려면 내부에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절차가 빠졌습니다. 감사원의 실세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에게 이렇게 문자로 직보하는 유 사무총장, 이번 감사 개시도 직접 결정했다고 밝힌 바가 있죠. 8시에 참모회의 소집했고요. 저녁 8시에 했어요? 아니요. 아침 8시에요. 4시에 깨서 연합뉴스를 받고 6시까지 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봐봤어요. 의원님 그때 한번 내용 보시면요. 이제 보니 월북이 아닌갑다 이런 황당한 브리핑을 합니다.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더 황당합니다. 주요 감사를 결정을 할 때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주요 감사 사항을 회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숙고한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안이 있고요. 아닌 게 있습니다. 황당하다라고 하면서 간부들 회의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한다. 감사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네, 당초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오히려 대면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하고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제외한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겨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건데 이 역시 용산의 뜻일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력 핵심 내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제가 좀 소통을 했어요. 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거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감사원의 보도자료에도 문재인 대통령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을 확대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는 사실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주유소 습격 사건 한 놈만 팬다 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저는 좀 바빠가지고 사회공무원 감사원 발표를 중간 발표를 한다고 그랬나 이런 보도는 제가 봤는데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언론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채널의 자막을 봤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요. 저희 다정에도 자막 맛집이라는 점 깨알 홍보를 좀 해보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고 이렇게 굴종을 하고 잘못을 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는 못하느냐. 반드시 규명해가지고 가족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요. 이미 이 사건 검찰이 수사 중인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로 여야 간 갈등 더 심해질 거란 점은 확실한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감사원, 청와대가 월북 속단, 정보 은폐, 민주당 절차를 무시한 파렴치한 정치감사. 네, 오늘도 이제 국토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앞서 저희가 얘기했고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얘기를 했잖아요. 회의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됐던 얘기들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권익위 감사 이제 전현희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해외 순방에서 했던 장신구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거죠. 네, 어제 권익위 국감장에서인데요. 이 김 여사가 지난 6월 이제 스페인 방문 때 착용했던 이 고가의 장신구 대여 논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 권익위 조사를 요청을 하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권익위는 직권 조사권이 없다.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가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지인에게 대여했다는 이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도 답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산 잘 갔다 와요. 네.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취재도 잘하고. 네. 네.